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전국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탄핵 정국이 국내 경제와 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계엄령 해제 그리고 7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폐기까지 며칠 사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이 금융시장 충격도 컸는데요. 지금까지 보였던 변동이나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시장 네 가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환율이 어느새 1,440원대, 그러니까 처음 계엄령이 발동했을 때 우리가 장중 거래된 것은 아닌데 시간에서 무려 1,440원까지 움직이면서 굉장히 급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 계엄령이 몇 시간 안에 국회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서 다시 1,410원대로 좀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언급해 주셨다시피 7일 날 이 탄핵안이 폐기가 또 되면서 결국은 유동을 타기 시작했고 이번 주 흘러가는 구간에 1,438원까지 다시 가는 등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려는, 그래서 일부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는 1,500원 전망도 단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대로 갈지 안 갈지 여부는 알 수 없고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변곡점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지금 정치적 변수를 알 수 없는 만큼 이 부분 부담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한국에 이 CD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거든요. 한국의 부도 위험을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데 그냥 부도 위험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8월 달 엔화 충격이 있었을 때 급격하게 한번 상승했다가 안정된 모습을 그동안 보여주었는데요. 이 탄핵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계엄 이슈와 탄핵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도 지난 8월 초 고점을 넘어서는지 여부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증시라고 봐야 될 텐데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월요일까지 무려 100조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까지 합쳐보면 코스닥 시장은 규모가 더 작은데 낙폭은 더 커서 무려 40조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 합쳐서 이 계엄령 이슈를 전후로 해서 140조 이상이 하락하는 그런 급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정말 아쉬운 것은 그 전날, 그러니까 그 계엄령 이슈가 바로 전날 외국인들도 사기 시작했고 하락하던 증시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경제와 산업을 바라보는 이 산업의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 아쉬운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금리인데 금리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지표물로 삼는 3년물 국고채의 흐름은 제한적 흐름이기는 한데 일방적인 하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2번의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빠른 속도로 내려가면서 한국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반영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즉 계엄령 이슈를 통해서 그날부터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의 하락이 멈췄고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제가 준비한 차트는 국고채 3년물이 아니라 일부러 회사채 AA물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국고채보단 회사채가 신용등급이 AA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더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금리가 좀 요동치고 있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회사채 BBB 같은 것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닥치게 되면 국고채처럼 나름 안정적인 그런 금융상품 금리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도가 떨어지는 쪽은 요동칠 수 있고, 그러면 정말로 이 작은 업체나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런 작은 움직임에 금리가 요동치면서
부도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모로 굉장히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계엄령 해제 직후만 해도 외신에서는 이제 국회의 발빠른 대응을 굉장히 주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국정이 안정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7일 날 탄핵 소추안 폐기 이후 분위기가 좀 좋지 않게 더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 경제 매체 포브스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주장이 옳았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네, 일단 이번 사태는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저평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맞죠. 그런데 뭐 이건 아무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고 과연 이게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뭐 반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결국 뭐 핵심이 되겠죠. 일단 한국 증시가 특히 코스피를 중심으로는 역사적 딥밸류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역사적 딥밸류라고 하면 이렇게 낮았던 적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2001년 이후로 장기적으로 한 20년 이상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을 때도 우리가 이익은 조금 편차가 있으니까 PER 측면에서도 지금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해서 우리 한국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0.8배 정도가 거의 저점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 한국 증시를 보시면 뭐 일본 증시도 뭐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고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대만 증시도 지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1분기 부진, 2분기 잠깐 올라가는 듯 했다가 3분기 6%, 4분기 7% 떨어지면서 올해 상승분은 뭐 다 되돌렸고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PER 밸류, PBR 밸류, 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던 2000 뭐 한 10년 이후 한 15년간 사이에 역대 저점 수준, 그러니까 2011년 유럽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2008년도 뭐 금융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타났던 뭐 코로나 위기라든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번의 위기 수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떨어진 상황이라 결국 여기서 얼마나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해결해 나가는지가 일단 뭐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준비되었던 여러 컨퍼런스나 미팅들이 모두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정 기업을 제가 취소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 해당 기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특정 기업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뭐 이미 뭐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면 뭐 싱가포르와 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다음에 지금 뭐 국가 수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가 실제로 뭐 이 계엄이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각 기업별로 지금 예정되어 있었던 CEO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방안 자체가 줄줄이 취소되는 등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하나의 원인, 결국은 미국과 일본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트럼프 위기가 진용을 갖추면서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건 기업이나 정부나 모두 마찬가지죠. 근데 정부가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그립도 지금 희미해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새 권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뭐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도 떨어지는 그런 지지율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런 방안도 포기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대 최저는 맞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반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부진한 모습들이 연장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재 해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뭐 페루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제적 불안정 국가와 함께 비교가 되거나 이제 미얀마, 필리핀, 태국에 이어서 아시아 계엄령 집행 국가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이렇게 한번 내려진 평가는 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일단 이 평가에 대해서 저는 뭐 납득할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뭐 전혀 한국에 대한 지식이 없이 최근에 나온 기사만 보신 분들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을 이미 투자해 봤고 알고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유보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질문해 주신 우리나라가 뭐 페루나 아르헨티나, 미얀마, 필리핀, 뭐 태국 같은 국가의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얼마나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뭐 맞이하는 주마다 탄핵 관련 이슈를 벌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빨리 마무리돼서 다음 권력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뭐 이런 변동성은 줄어들고 오히려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힘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건 좀 지켜볼 만한 여지가 일단은 있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해내야 되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받는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머징 국가들과의 동일 평가는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2016년도에 나타났던 박근혜 탄핵 때도 보면 전체적으로 실제로 금융시장에 미쳤던 영향, 경제에 미쳤던 영향은 실제로 악영향은 한 3개월 정도로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뒤에 실제로 탄핵이 나타나는 그 시기부터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이 겹치긴 했지만 오히려 증시의 강세, 원화의 강세 같은 것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2016년도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이런 정치적 변동성이 길지 않았고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더 짧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우려되고 있는 게 이 외국인들의 평가 자체도 우려가 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 둔화, 수출 둔화라고 하는 그런 안 좋은 타이밍에 있었는데 그 안 좋은 타이밍에 불을 당겼다는 게 더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다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최근의 외국인들의 대응은 이번 주까지 증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더 이상 팔지 않거나 파는 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건 역사적 밸류의 저점이 왔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처를 어떻게 스스로 치유하는지를 외국인들은 조금은 유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무엇보다 곧 트럼프 당선자의 이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지금 세계 각국이 정상회교와 물밑 대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이런 일이 터진 건데 미국과의 관계나 경제 정책 대응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뭐 차질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선 누구와 협상을 해야 되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설사 탄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정부와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탄핵이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갔을 때는 그러면 국무총리와 할까요? 다음 권력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나서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는 1월 20일 날 출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당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에게 25%라고 하는 관세도 부여했고 지금 뭐 중국을 향해서는 더 다양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아직까지는 강대강 모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할 것은 한둘이 아닙니다. 미국만 대응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의 압력에 맞서서 누구와 협력하고 미국과는 어떤 협상을 할 건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지금 뭐 전해 들은 얘기로는 뭐 휴민트를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로는 뭐 공무원들이 원래도 별로 일을 안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일했다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덮었을 수도 있으니 지금은 정말로 복지부동의 자세로 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신정부 출범이 뭐 벚꽃 대선이 과연 가능한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지금 헌재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뭐 법률 방송에서 더 잘 다뤄주시겠지만 지금 6명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나?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을 임명할 때 과연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그 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정부 구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안한 건 소위 이제 거래의 달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출범 시에 우리 정부의 이 취약한 그립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걸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제가 뭐 정책 기반자도 아닌데 그런 말씀 드리긴 참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쨌든 이 변동성을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컴팩트하게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각 정치 집단들이 뭐 여든 야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걸 고집하는 순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데 경제가 더 망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변동성 구간을 최대한 압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든 야든 자기들의 이익 집단으로 돌변하는 순간 한국이라는 국가의 그 위험, 이 한국이라는 배의 좌초 위험은 커진다라는 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단기적으로는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최근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여서 정책당국 수장들이 모여서 RP를 사고 증안펀드를 투입하고 채권펀드를 투입하는 방어 모드를 많이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어 모드가 비교적 잘 작동되고 있다고 인식이 되어야 한국 시장을 공격하고 싶었던 공격자들 입장에서도 공격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방어 모드를 잘 가동해야 하고, 장기적인 대응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성장 모드로 돌아설 수 있는지, 소위 이제 이 각자 도생 모드로 가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 모드로 다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일관된 정책 대응이 좀 필요하죠.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만, 새 권력이 예를 들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취임식 이전이라도 소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뭐 저 러시아는 차치하고서라도 중국,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의 빠르게 특사 파견해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 이 한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금융시장 입장에서 상법 개정, 지금 뭐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이런 상법 개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야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상법 개정을 기존의 이제 기업들과 잘 협의를 해서 산업계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개정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개정을 이뤄낸다면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고맙습니다.